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본격 수다 버라이어티 투데이 잡스 3.0.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독 씨입니다. 어제 제가 택시를 탔으나 지하철을 타는 게 더 빠를 뻔한 상황이 벌어졌답니다. 그렇죠. 길이 많이 막힙니다. 예, 사실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오늘은 즐거운 마음에, 그리고 또 사실 시내가 좀 덜 막히기도 하는데 어제는 마트 들어가는데 한참, 네. 그리고 시내 움직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늘도 좀 많이 막혔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오늘부터 이제 움직이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내일이나 모레는 서울 시내가 조금 좀 한산하지 한산한 않을까.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막힘에도 불구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이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마음은 부자인데 주머니는 부자가 아니에요. 예. 그러네요.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또 물가가 올라가지고 사실 추석 장을 보는 게, 추석 직전에 보는 게 좀 저렴하다고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집값, 물값 너무 많이 오르니까 당장 이제 김장해야 되는 철이 다가오는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네. 추석 연휴에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즐겁게 즐기시는 게 참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저희가 좋은 정보 많이 말씀드렸죠. 성균관에서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네. 괜히 허례허식할 필요 없다. 그리고 어제 우리 재원쌤도 말씀하셨죠. 그렇게 상다리 휘어지게 하는 거 근본 없는 거다. 근본 없다. 네. 무섭네요. 근본이 없다. 그렇죠. 예. 이번에는 정말 깔끔하게 적은 양을 하고 가족들이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를 먹는 것도 경제적으로 할 수 있을까? 예, 저는 경제적으로 못하고 항상 지나치게 먹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쵸. 추석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추석이니까 이번엔 네. 먹어도 돼. 네. 다이어트 잠깐 그만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맛있으면 0칼로리. 예. 네, 맞습니다. 자, 생방송 투데이 잡스 3.0, 오늘은요 경제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돈 얘기가 아니고요, 경제 이야기입니다. 큰 그림을 보시고요. 하나씩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관심 있는 집 이야기, 뉴스는 경제다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9월 8일 목요일 투데이 잡스 3.0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어제 이분이 출연하셨습니다. 그래서 알잘딱깔센 딱 시전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저분이 누구야? 라고 하는 어떤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님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독실 씨는 알잘딱깔센 알았어요? 그럼요. 저희 방송에서 이미 한 2번 정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뭐 벌써 기자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알잘딱깔센 어떤 뜻일까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예. 맞죠? 센스 있게. 예. 예. 그렇구나. 그런 거였군요. 네. 뭐 알고 있는 거 다른 거예요 긴장했습니다. 지금?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만. 네. 좀 수상한데 나중에 제가 취조를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어제 출연하신 다음에 혹시 좀 주변 분들에게 네. 잘했다 이런 소식 들으셨습니까? 얼굴이 하얗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거기 솜씨가 정말 전문가가 좋으신 거 아니냐, 네. 좀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혹시 집에서 전화를 받으셨나요, 부모님께? 부모님도 보시고서 예. 얼굴이 마찬가지로 하얗게 나왔다. 제가 수염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예. 약간 대체로 한 오후 되면은 네. 약간 이렇게 그렇죠. 인상이 어두워지는 경향성이 네, 있습니까?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인상 제일 밝을 때 지금 오늘 오전이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부모님들이 제일 좋은 모니터 요원이세요. 전문 지식 상관없이 사실 제일 내 아들, 내 딸이 나오는 걸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 집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저희 프로그램의 메이크업실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맞습니다. 많이 출연 요청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걱정 생각이 말고 드네요. 오셔도 됩니다. 피부에 뽀드락지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네, 전문가분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네, 자, 거기다 우리 이광수 기자님은 이제 미래의 아내분께도 어필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어디 합니다. 계신지를 모른다는 게 이제 문제죠. 네, 태어나셨는지도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건 좀 심했다. 그렇죠. 왜냐면 제가 나이가 존재하실런지 그럼요. 여부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빅데이터는요,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먹거리 안전. 그렇죠. 추석인데 예. 먹거리 안전 중요하죠. 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너무 이제 창투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사실 먹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이제 중국산 먹거리가 이제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좀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 이제 소비자분들의 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그 충남에 사는 40대 회사원 A 씨가 이제 지난달에
근처 대형마트에서 이제 노가리를 사셔서 이제 아마 맥주 안주 뭐 이런 걸로 사셨겠죠. 먹다가 드시다가 아, 이 노가리 참 좋다. 뭔가 배가 두툼하다. 그래서 이제 먹으려던 찰나에 네. 그 배가 알이 아니라 그 담배 필터 아시죠? 그 네네. 예, 연초의 필터. 폭신폭신한 개말 예,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달라붙어 있는 것을 좀 발견을 하고 아, 기분이 상해서 그냥 냉장고에 놓으시다가 아, 그래서 나만 참는다고 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좀 이제 공론화해서 좀 개선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조업체에 연락해서 항의하고 식약처에도 신고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제 그 노가리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제 중국 어민들이 이제 바다에 나가서 노가리 잡아서 이제 건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담배꽁초가 들어갔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노가리가 담배꽁초를 먹은 건지 음. 그죠 말리는 과정에서 배에 들어간 건지. 오, 굉장히 이거는 특별한 시간이. 전 당연히 이제 사실 말리는 과정에서 그랬을 거라 생각했는데 먹었을 가능성이 없죠. 이제 말릴 때는 네네. 안에 내장 꺼내죠. 그렇죠, 당연히 상해 그러면 버렸으니까. 네네. 애가 먹어가지고 뱃속에 넣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쵸. 네. 네네. 그러면 누가 이렇게 그렇죠. 건조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네. 하다가 그냥 딱 하고 그냥 버린 것이 같이 네네. 섞여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업 환경에서 이제 담배를 태울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광수 기자님 저 얘기 하시니까 제가 또 생각났어요. 네. 김치 아, 절임 배추 하는 것 중에 거기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네. 마치 수영하시는 것처럼 밟고 했던 게 또 생각이 났어요. 이게 이제 한 번 보면 잘 잊혀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건데 그렇죠. 그 먹을거리에서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인 경우에 이런 사례가 최근에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속적으로 네. 계속 있었죠. 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김치도 있었고 깻잎도 있었어요. 사실 깻잎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반찬인데 네. 그 이제 이것도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담배꽁초가 깻잎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반찬 가게에서 이제 구입을 하셨던 건데 그걸 보니까 이제 담배꽁초 그리고 종이 필터 그리고 그 담배꽁초 그 필터에 그 담배 브랜드까지 나와가지고 예, 그 소비자가 굉장히 또 그 경악했던 양념 그 깻잎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깻잎이 이 채취할 때부터 사실 가공 전 과정까지 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싼 중국산의 의존도가 깻잎 반찬이 좀 높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깻잎 반찬 뭐 담배 그 가게에서 그냥 뭐 반찬 쉽게. 가게에서 쉽게 살 수 있는데 그게 다 모두 국산은 아닌 거는 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다들 깻잎이 워낙 또 중국산 의존도가 높다고 하니까 점유율이 거의 90%가 중국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사실 뭐 이래서 좀 깻잎 반찬을 좀 구매를 꺼려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그럼 두 분은 깻잎을 안 절여 보셨군요. 아니, 네. 깻잎을 안 절여 보셨군요. 네, 안 그렇죠. 절여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게 이제 네. 깻잎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간장을 부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간장만 양념이 돼 있는 건 상대적으로 조금 편리한데 네. 그 왜 깻잎 켜켜이 다 양념장을 발라야 되잖아요. 네네. 그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를 이제 두 분이 모르시니까. 그렇죠. 그냥 저는 완성된 것만 봤었고. 그렇죠. 네. 그거랑 이제 그 기름 발라서 김을 굽는 거. 아, 그렇죠. 이게 먹을 땐 너무 맛있고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손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이제 인건비가 비싸고 요즘 물가가 좀 비싸니까 반찬을 사 먹는 경우가 되게 많고 맞아요. 저도 그렇죠. 그렇고. 네. 근데 이 먹거리 안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난번에 배추 얘기했을 때 통관 과정에서 좀 검사를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제대로 지금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 사실 같이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유통업체가 너무 저렴한 거, 단가를 후려치면서 싼 것만 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어떤 식품에 있어서 뭐 신선한 부분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뭐 담배꽁초가 나온다든가 이런 이거는 뭐 부분들은 신선의 문제가 그쵸. 아니고 안전의 예. 문제니까요. 단가의 문제가 아닌 거고 그리고 사실 어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먹는다는 마음으로 뭐 음식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좀 말라버린 어떤 뭐 채소가 들어갔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음식을 이제 가공하는 그런 과정들에서 식재료를 가공한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냥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환경인 것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시스템적인 좀 개선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수입하는 과정에서도 좀 철저하게 좀 조사해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배추 절인 영상 기억나시죠? 네, 아, 그 그럼- 알몸으로 네. 하셨던 네. 그거 기억납니다. 그때 어떤 대책이 나왔었냐면 이제 통관 과정을 강화한다. 네. 그다음에 중국 공장에다가 우리나라 사람을 파견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다 그랬는데 그때 파견을 못했어요. 네. 그때 팬데믹이 와서 딱그 상황. 중국 입국이 어려웠기 때문에 파견이 안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국산 그 김치에 대한 포비아가 좀 생겨서 네. 일반 상점에서도 중국산 김치를 한동안 안 먹었는데 다시 먹기 시작한 이유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식을 좀 많이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단가가 있더라도 좀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정말, 되지 네. 않을까. 그리고 우리 땅에서 길러서 우리 땅에서 제조해서 먹는 방법도 네.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단가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예. 사실 저는 깻잎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산인 경우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재료가 네. 중국산이라고 써 있더라도 깻잎을 사갖고 가공하는 건 한국에서 했겠지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특히 반찬 가게에서 파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신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가공이 끝난 거, 아예 이렇게 양념까지 다 바른 완제품을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못했거든요. 깻잎이 사실 전 세계에서 먹는 나라가 별로 거의 없을걸요? 없죠. 우리나라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저도 그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강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네. 확인해 볼까요? 연차휴가 생각만 해도 설레는 그런 키워드잖아요. 연차휴가 한 번도 못 해봤죠? 네. 저도 못 해봤어요. 혹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연휴에 차가 많이 가잖아요. 연휴차가 연휴차가 실패했습니다. 네, 여러분. 역시. 독실 씨 유머 감각도 휴가 갔어요. 네. 예.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휴차가 네, 연휴차. 갑자기 네. 헷갈리는데요. 예. 예, 연차휴가 워낙 또 직장인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네. 예민한 문제인데요. 그 1년 초과하고 2년 이하에만 근무하셨던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네. 뭐 계약직으로 뭐 2년 들어가셨는데 그 전에 뭐 계약이 만료됐거나 뭐 개인 사정으로 그 전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 대해서 연차를 그럼 어떻게 책정해야 되냐 이게 사실 뭐 최근 쟁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는데 최대 26일의 그 연차를 사용할 권리를 이 근로자분들께서 갖는다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거냐 이렇게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최초 1년간 다달이 하루씩 받아서 원래 한 달 근무하면 하루의 연차가 생기거든요. 이건 네. 다들 잘 아시죠. 그래서 최근 첫 1년에는 연차 11일이 생기고요. 그리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고 2년차 근무를 시작하면 바로 15일이 발생하는 걸로 아, 대법원에서 2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네, 2년 하루만 근무를 해도 무조건 15일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네. 이제 최대 26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원래 이때는 그 전까지는 이게 2년 차를 꽉 채우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 휴가 없어, 너네 꽉 안 채웠잖아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법원이 좀 바꿔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이제 각 회사 인사 담당자분들이 지금 이 뉴스를 보고 그렇죠. 굉장히 놀라서 아 우리도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네. 계약을 이제 2년 계약을 연장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니까 2년 계약만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계약직 사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나면 연차휴가 발생하는데 그럼 2년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를 대법원이 이제 가이드를 주게 된 것인데요. 저는 요즘 용역 계약도 너무 많고 아웃소싱도 너무 많아서 네. 맞아요. 그런 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것도 비용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거기다 꼭 필요하니까 사실 도입을 했다. 그 도입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사실 우리의 어떤 취지와 법적인 어떤 그런 정신을 살리기보다는 그 안에서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우리한테 최선이 뭔지를 파고들게 되잖아요. 생각해보면 2년이 지나고 능력이 인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을 채용해야 그쵸? 되니까. 그런 느낌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일단 끊어버리는 그런 관행들까지 생기고 그런 게 뭐 드라마나 웹툰 같은 데서 많이 이제 유행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보면 씁쓸하긴 합니다. 그렇죠. 예. 사람의 값어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네. 예,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자, 마지막 키워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명령과 권고. 네, 사실 뭐 흰남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사실 피해가 많이 컸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 비가 많이 오는데 왜 그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그 시간에 있었냐 이런 의문이 지금 뭐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차를 빼라고 안내 방송이 있었다라고 이제 다들 증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소장께서 이제
차를 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인 때문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미안하다라고 이제 괴로운 심정을 좀 토로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방송할 때는 사실 괜찮았는데 그 지하 주차장이 이제 배수 펌프도 잘 돼 있고 뭐 모래도 지금 잘 돼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침수될 위험이 없기에 이제 방송을 한 것인데 갑자기 이제 범람해서 이제 근처에 천이 있었다고 하죠. 근처에 범람해서 넘어오는 바람에 이 천재지변인데 방송을 잘못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물에 잠긴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안타깝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리소장분이 제가 어제 지면 인터뷰를 봤는데 어떻게 이제 그 신문 기자분이시니까 인터뷰가 됐던 모양이에요. 손을 계속 떨면서 인터뷰를 했다는 묘사 장면이 제가 있었거든요. 네. 아마 아파트 관리소장님도 자신의 삶에 충실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럼요. 네.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나 유가족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제가 대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네.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그런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었고 그 이후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판단들을 하기 위해서 이 관리소장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송들을 시간대별로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관리소장님의 어떤 방송은 정당했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었고 상황도 판단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빨리 차 빼세요 이런 방송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아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이런 그 하천의 범람, 그 과거에 없었었던 그런 하천의 그렇죠. 범람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런 방송을 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문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너무 가슴 아프긴 하지만 이것을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어떤 그런 행태들 좀 잘못되지 않았나. 어떤 여론들도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에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는데 8분밖에 안 걸렸어요. 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게 또 괜찮았다고 하잖아요. 차수벽이 있었다면서요. 네. 근데 네. 그 차수벽을 세우는데 대략 비용이 한 9천만 원 정도 드는데 지자체마다 그 차수벽을 세우라고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명령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네. 그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한 매뉴얼은 과연 있었는가? 그 매뉴얼은 누가 만들었어야 됐는가? 그리고 책임을 방송을 한 관리소장님이 책임을 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네. 그리고 유가족분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예. 뭐 누군가 개인에게 지금 비난을 돌리기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대책들이 준비가 돼 있었는지 없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상 기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뭐 범람해서 내려와서 이게 사람이 죽는 경우는 사실 잘 없었거든요. 그럼요. 네. 상상하기 힘들죠. 예, 없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들 만들어지는 이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네. 생각도 들고요. 예. 뭐 관리소장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 4시부터 계속 방송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해요. 그 상황에 아. 따라서 제일 처음에는 뭐 놀이터에 있는 것을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라.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를 다시 지상으로 빼야 되겠다. 네. 라고 판단을 시시각각 해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범람하는 바람에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라고 네.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비판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네. 그리고 많은 비난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본인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전 유가족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비난할 권리는 현재 없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이 사고에 대해서 좀 책임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우리가 쉽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하는 건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뭐 누구의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상처받은 분들의 마음을 좀 보듬어주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거 완전 공감을 하는 것이 이상기후 때문에 발생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예측을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 사회 전체의 책임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뭐 한강변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무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거기 내려가지 않겠죠. 근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그리고 전례가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잖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이상기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범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대책 마련하고 매뉴얼 말씀하신 것처럼 세우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매뉴얼이 싶습니다. 있었다면 그런 판단을 관리소장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네. 물론 저희가 그분의 판단이 무조건 그쵸, 그것도 옳았다라고 아닙니다. 옹호하는 네. 것은 아닙니다만 네. 분노의 방향을 네. 정확히 설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묘명을 달리한 7분에게 정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님과 함께 오늘 마지막 날이죠? 네, 이틀 동안 너무 재미있게 방송하고 가는데요. 네. 네, 다음에 아쉽습니다. 또 뵐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김성훈 기자님 또 오시니까 어떻게 네. 두 분을 모시고 할 수도 없고 그럼 제가 빠져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제가 아니 그것도 그것도 안 안 되겠네요. 돼요. 제가 네. 물러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은 기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 주스는 네모다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 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우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특히나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한국 네. 경제에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우리만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 한국만 그러냐고요? 예. 아니죠. 다른 나라들도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사실 부동산 경제 따로, 금융 경제 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경제라고 한다면은 돈에 관련된 거는 모든 것이니까. 근데 예.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은 없어도 살아도 네. 주식 한 주, 두 주 안 갖고 있어도 살 수는 있잖아요. 네, 저 없어도 잘 살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유를 하든 아니면 임차를 하든 어떻게든 연관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생활, 삶과 그냥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아예 그냥 삶과 접촉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관심이 없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유난히 우리가 부동산 불패 신화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난히 부동산에 집착하는 것처럼 약간 느껴지는데 아마 그것도 이제 인구 밀도라든가 우리가 사실은 땅덩이에 비해서 쓸 수 있는 땅이 굉장히 적잖아요. 산지가 너무 많으니까. 네, 산지가 너무 많으니까 외국에 비해서 같은 면적의 땅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들이 또 일부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도시에 또 집중되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복작복작 제한된 땅에서 제한된 규제 내에서 거주지를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 늘 이제 이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하고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서 부동산 불패라든가 부동산이 계속 이제 가격이 향상한다는 상승한다는 그런 믿음 이런 네. 것들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르면 오른다고 막 내리면 내린다고 뭐 이런 약간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어요. 항상 예. 균형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도 안 되고 내려도 내려도 안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오늘도 내리면 표도 떨어지고 오르면 또 표가 떨어지고. 그렇죠. 적당하게 올라줘야 되는데 그 균형을 맞추기가 하나게. 물가랑 이렇게 비슷하네요. 네. 근데 사실 그래서 걱정이 좀 됩니다. 우리 김영현 소장님은 항상 네. 행복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행복자산관리연구소에서 오셨지만 별로 그렇게 와서 말씀하실 때는 듣는 우리가 행복해지진 않아요. 기분은 좋아지는데 행복해지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래? 전 행복했는데? 추석 직전에 와서 네.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대비하셔야 됩니다.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오늘은 좀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해주실까 약간 의심의 눈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죠. 좀 타고 가는 게 있잖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패닉 바잉이라 갖고 야, 지금 안 사면 큰일 났어. 오늘이 제일 싸.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그냥 어떻게든 영혼을 끌어모아서 구매를 많이 하셨었는데 분위기가 아예 바뀌었고 네. 거래 자체도 아예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냥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거래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김현 소장님이 오늘 또 깔끔하게 긍정적인 행복한 이야기 해주실지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매물도 안 나오고 매수세도 없느냐 봤을 때 매물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려는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첫 번째로는 이 가격이 너무 단기간 내에 급등한 거 아닌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불안감, 네. 그것과 두 번째는 살려고 마음을 먹더라도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도 사기가 만만치 않고요. 또한 이제 실수요자들만 거의 대출을 받아서 사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뭐 2주택, 3주택자들은 취득세라든가 보유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있고 대출도 안 나오니까 결국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실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실수요자가 살 수 있는 집이면 곧 내가 입주가 가능한 집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세입자가 껴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조금 더 계약이 연장된 집들도 있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제때제때 돌아갈 수 있는 물량 자체도 좀 적고 세입자가 이제 실제로 실수요자가 고를 수 있는 주택의 종류 자체도 적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심리도 위축되어 있고 사실 작년 8월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거래가 거의 대출 규제가 작년 기억해 보시면 말에 막 농협 네.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확 강해졌잖아요. 그때부터 거래량이 꺾이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심리가 야 이거 집값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심리가 팽배해지다 보니까 관망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집을 사고 싶죠. 독실 씨도 사고 네. 싶고 저도 사고 싶은데 두 그럼요. 가지 이유죠. 집이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야지. 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요. 맞죠. 네.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좀 떨어질 수 있으면 우리는 좀 저렴할 때 사야 안 그래도 대출을 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좀 덜 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럼 얼마나 떨어져야 되는가. 근데 이전에 이제 집을 대출을 아주 만수익까지 받으셔서 집을 사셨던 분들이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손해보기 시작하는 예. 거죠. 근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 하향 안정세가 지속돼야 되고 네. 3, 4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도 크게 대출을 받은 것 때문에 대출보다 이제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네. 충격받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른 부분만 상쇄될 거니까요. 그렇죠. 네. 첫 번째 하향 안정세가 가능할 것인가? 글쎄요. 가능할지 하향 안정세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안정세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해하는 건 다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어제도 추경호 부총리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향 안정세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긴 해야 되는데 그게 급락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게 맞을 거라고 본다라고 정부의 시각을 확인시켜 주셨죠. 좀 안정적인 하락. 그렇죠. 네. 그런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락했으면 좋겠냐 하면 확 떨어져서 급등하기 전에 가격으로 다시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은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의 사는 사람. 그렇죠. 기대예요. 그게. 네.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렇게 확 떨어지는 거는 정부에서도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집을 비싼 가격에 사신 분들은 그렇게 되면 자산 그러니까요. 가치가 확 떨어지고 그러면 경기에 굉장히 큰 충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천천히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해야 대출 규제라든가 뭐 세금 규제도 다시 풀어주고요. 그런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천천히 떨어지게 된다면 사실 매수를 결정할 수 있을까? 더 어렵죠. 그렇죠. 타이밍을 못 잡아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산 다음에 한 2달, 3달 지나면 조금 더 떨어질 건데 예. 워낙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 약간 한 2%, 1% 떨어진 게 1,000만 원, 2,000만 원씩 떨어지는 셈이 되니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번 돈이 한두 달 만에 달라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이게 사실 이게 디플레이 무서움이거든요. 계속 어떤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 곳에도 투자를 안 한 이유가 야 그거 왜 지금 사? 다음 달에 사면 더 떨어질 텐데 라는 믿음이 꽉 공고해지게 되면 네. 주택이고 뭐고 안 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 장기적인 추세로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향 안정세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게 되면 규제를 한두 가지 풀겠다라고 어제 부총리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 규제를 푸는 순서는 금융 규제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규제를 푸는 건 조정지역, 지금 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이렇게 이 규제 지역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구역들을 한두 가지 풀면서
거기에 대한 규제들을 조금 낮추고 네. 그게 낮춰지게 되면 결국은 투기 지역은 뭐 40%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는데 조금 낮춰주게 되면 그게 LTV가 60% 정도까지 네, 되니까.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일단 간접적인 규제부터 풀어주고 그 다음에 시장이 정말 완벽하게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침체가 걱정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대출 총액을 그렇죠. DSR이라든가 아니면 LTV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풀어주지 않을까. 아,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한 3, 4년 전이 언제냐면 코로나 전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마포 같은 경우는 3, 4년 전만 해도 지금 가격의 절반? 한 60%였거든요. 맞아요. 네네. 근데 그 40%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뉘앙스인 거잖아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얘기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 얘기로서 시장에 전달하는 그냥 시그널일 것 같고 그때까지 떨어뜨리겠다라는 의미는 아닌 거죠.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그리고 같아요. 그렇게 만들기는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집값이 떨어져도 오를 때는 그렇게 다락같이 오르는데 네. 내릴 때는 그렇게 빨리 내린 적이 제 기억은 그렇죠. 없어요. 네. 안 그리고 팔죠. 안 파는 거지. 정답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게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실거래 가격이잖아요. 네. 뭐 5억짜리 집이 5억 1천, 2천, 3천, 4천 이렇게 거래량이 많으면 거래 가격을 확인하면서 실거래 가격이 오르고 이 집의 시세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5억짜리 집이 8억이 딱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거래가 전혀 없으면 이 집값은 얼마냐? 마지막에 거래되는 이 8억의 가격에 예, 꼬리표가 붙어 있겠죠. 그렇겠네, 그렇죠. 실거래가. 예, 그런데 누군가 급해가지고 급매물을 한 7억 5천에 내놨다. 네. 라고 한다면 이게 거래 가격이 딱 찍히면서 거래가 체결되면요. 네. 물가가 아니라 거래가 체결되면 이제 이 아파트의 가격은 7억 5천이라고 공인이 되는 건데 아. 그럼 그 가격에 누군가 내놓겠느냐. 네. 급하면 내놓겠지만 급하지 않으면 내놓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상상해 보자면 급한 상황이 뭐가 있을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세금이라든가 뭐 각종 현금 흐름이 막혀서 꼭 팔아야 되는 상황. 네. 근데 그건 이미 많은 기회를 줬거든요. 네. 양도세 중과 배제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기회를 줬었고 지금까지 안 팔았는데 더 급한 상황이 올 것이다.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출이 부담돼서 그렇죠. 실수요자들이 그렇게 억지로 그렇죠. 집을 샀는데 샀는데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그 금리 오르는 것 때문에 그게 부담돼가지고 나 더 이상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 부담된다. 이걸 팔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앞서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 1번이 그렇고 네. 그다음에 2번은 그럼 그분들이 다 변동금리로 받았어야 그게 연출이 될 텐데 사실 작년 재작년에는 금리가 아예 바닥이었기 때문에 네. 고정금리를 안 받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고정금리 대출. 그리고 심지어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는 보금자리론. 네. 야 서울의 집값 6억 넘지 하더라도 적격 대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30년짜리 길게는 뭐 조건에 맞으면 40년짜리 장기 고정금리예요. 네. 아무리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부 정말 돈이 급하고 일부 뭔가 진짜 영끌 금융권이 아닌 다른 뭐 대부업체나 P2P나 이런 데서 끌어오신 분들이 정말 힘들어서 내놓는 상황이 아니라면 과연 내놓을 것이냐. 굳이 집값이 떨어진 상황에서. 그래서 급매나 급급매가 아니면 전체적인 하락세를 유도하기는 힘들 것이고 그렇게 보자면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의 접근은 급매나 급급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걸 저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 저가 매수를 어디로 볼 것인가를 지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주택자로 계속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옆에 아파트가 전세가의 한 3배 정도가 올랐어요. 저는 이제 뭐 제 체감으로는 집값이 3배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제가 네. 이사 오고 나서 네. 제가 살고 있는 집 옆에 있는 아파트가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저가는 제가 처음 이사 왔을 때 가격인데 네. 김현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7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0억이 훨씬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제가 한 8억 정도에 판매되는 집을 봤는데 지금 15억 정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내가 15억에 들어가신 분은 저게 한 14억이나 13억도 팔까 말까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1억이 네. 떨어졌고 2억이 떨어졌네. 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의 저가는 10억이 안 되는 금리지만 이미 사신 분이 팔려고 하는 저가는 14억, 13억이겠구나. 그럼 그 밑으로 안 내려가겠구나. 물론 이제 입지가 중요하기는 합니다. 네, 어느 물론. 지역이냐에 따라서 중요하기는 한데 그 입지 자체가 누구든 생각하기에 여기는 편리하다. 늘 핫하고 편리해라고 하는 곳들은 안 떨어지네. 조정이 있더라도
조금일 거고 그다음에 안 내놓죠. 네.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급하지 않으면 안 내놓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인 하락세를 기대하는 건 어렵고 그리고 신문기사에서도 뭐 호가가 굉장히 낮춰져서 나온 매물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특수한 케이스 혹은 층수를 보면 별로 비선호층 이런 것들이 또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거래 가격이 떨어지고 야 여기도 이제 최근에 거래가 됐는데 가격이 뭐 1억 떨어져 보니까 뭐 1층이라든가 네. 이런 특수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나왔을 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네. 경제는 심리라는 게 맞는 말씀인 맞아요. 게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플랜을 짜셔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 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싶습니다. 금리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계산기 두드려 보면 그 이사 비용이랑 복비 생각하면 그냥 사는 게 더 남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자금 결국엔- 안 오르라는 전세도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도 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아. 근데 이제 상황이 다른 거죠. 집을 네네. 이제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타락하면 안 되는 거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서 집값이 3배가 올랐어요. 그럼 정말로 이쪽 끝에서 사서 끝으로 오른 분들보다는 뭐 중간 부분이 더 많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몇 억을 번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황을 보면 물가가 좀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최근 한 2, 3년 동안 많이 말하자면 벌었잖냐. 번들이 그렇죠. 엄청 많으니까 네네. 경기가 호황이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걸 보면 네. 어떤 집단의 분위기, 집단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집값이 오른 만큼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좋은데 네. 사실 집값이 오른 건 기분은 좋은 거지만 내 호주머니에 내가 쓸 수 있는 그건 현금이 아니죠. 들어가는 건 판매될 절대 아니잖아요. 때까지는 안 네. 되는 거니까요. 예,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세금만 늘어난 겁니다. 나가 집 한 채만 딱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집값이 오르는 게 내가 당장에 팔 계획이 없다면 사실 달갑지는 않아요. 한 채만 갖고 계시면 그렇죠. 한 채만 그거 갖고 있고. 팔아서 그렇죠. 그 어차피 옆에 이사 가야 가야 되면 되는데. 어차피 똑같습니다. 같은 아파트로 가게 네. 되면 그쵸. 예, 그래도 이걸 팔고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안 겪어봐가지고 네, 상상해서 말씀. 기분은 좋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경기에 말씀하신 막 좋은 영향을 미친다. 모두 다 부자가 돼서 주가가 올라서 주식도 팔아서 막 하면 좋겠지만 부동산 가격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자산 가치가 올랐으나 그게 곧 실물 경기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경제 뉴스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집을 지려면 어쨌든 자재도 돌고 다 돌잖아요. 네. 네. 그래서 15억 넘는 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이제 대출이 안 되는데 안 되죠. 네. 그거를 풀어줄 수도 있대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소문이 살짝 났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모르겠어요. 이 소문이 어디서 돌았는지. 아니에요. 이렇게 손을 걷어요. 네, 아니에요라고 선을 걷는데 보통 이런 거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이렇게 하죠. 누군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한번 쓱 흘려서 시장 분위기를 보고 이렇게 쓱 던지는데 안 되겠다. 시장에서 너무 뜨겁게 반응하네. 그러면 이거 지금 풀어줄 때가 아니구나라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은 하는데 확실한 거는 이제 아니다. 네. 우리가 대출을 풀어줄 계획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15억이 초과하는 아파트는 현금으로밖에는 못 삽니다. 네. 와 그런 사람이 있을까? 뭐 물론 이제 세입자를 네. 끼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만 현금은 갭 있으면 투자를 되지만 하면은. 네. 하지만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에 세입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14억 5천 주고 전세를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나머지가 굉장히 많은 이 현금 비용을 차지를 하는데 15억을 초과했을 때 이 아파트를 살려면 현금만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그렇지만 이게 대출이 풀리게 되면 현금 1, 2억 부족해가지고 못 사셨던 분들도 접근을 할 수는 있어요.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래가 조금은 늘어날 수 있는데 우려되는 건 혹은 네. 이제 기대되는 건 지금까지 15억 초과되는 아파트는 거래가 특히나 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 자체가 적으니까. 그렇죠.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아까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 15억이 안 되는 아파트들, 대출이 나오는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15억 초과되는 아파트의 거래는 진짜 말 그대로 현금만 가진 사람들만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거래가 적어요. 원체 적은 그렇죠. 부분인 그러다 거죠. 보니까 호가가 원래 마지막 거래가 얼마예요? 거래 가격이 16억입니다. 그런데 호가가 18억에 나온 것도 있고 13억에 나온 것도 있고 이렇더라도 거래가 아예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는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네. 한다면 그렇게 호가로만 존재하던 것에 거래 가격이 찍힐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대출이 되니까. 그렇죠. 대출이 되면 대출 1, 2억 부족해서 3, 4억 부족해서 못했던 분들이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면서 가격을 공인할 수가 있다는 네. 거죠. 근데 그 가격이 과거에 마지막 있었던 시세가 17억이었는데
19억, 20억에 형성되느냐 네. 이런 것 가지고 또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 그렇죠. 때문에요. 네, 그렇죠. 그럼 분명히 신문 기사는 뭐 어디는 신고가 경신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또 다시 갸우뚱할 거란 뭐야, 말이죠. 지금 사야 되나?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는 건 야, 그 비싼 아파트 나는 못 사는데 그게 시장에 무슨 영향이 있겠어?가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를 또 자극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옆 아파트가 15억인데 16억 받았어요. 근데 12억짜리 아파트 뭐 그래? 그럼 우리는 14억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쵸. 안 파는 거예요. 네. 또 근데- 14억 사는 사람 있으면 홀라당 파는 거죠. 그럼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네.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작전이라고 하죠. 혹은 뭐 막말로 좀 네네. 장난질을 친다고 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집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그럼 이렇게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 정도 네.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왜냐하면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올 테니까 이걸 네네. 반전시키기 위한 작전을 할 가능성은 사실은 없겠지만 가능은 하겠네요,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러려면 굉장히 큰 자금력이 동원돼야 될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비정상적인 거래를 잡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 또 FIU 이런 그렇죠. 데. 실제로 투입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편법 증여라든가 이런 네네. 거 걸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상 거래가 있으면 다 걸러내서 나중에 처벌하기 때문에 사실 얻는 득보다는, 왜냐하면 거래 가격을 이렇게 해서 조정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가격에 안 사버려. 네. 그러면 나 사실은 혼자 나만 낙동강 오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일어나기가 어렵다. 주가도 사실은 조작하려면 한 주에 10,000원, 20,000원 하는 종목들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네. 하물며 한 채에 몇 억씩 하는 아파트의 가격을 조작하려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의 자금이. 그럼 어쨌든 작전이라는 건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호가만 있는 상황에서 실거래가 찍히는 게 네. 위에 찍히느냐 아래 찍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심리 전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 김현우 소장님은 어떤 기사가 나오더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이래서 그런 거야, 저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네. 항상 좀 중도를 지키실 것 같아요. 평정심보다는 의심이 많습니다. 이게 진짜 이래? 요즘에 뭐 청약시장 과열됐다가 뭐 그 열기가 식는데 진짜 이래? 그래서 뭐 청약폼 들어가봐서 실제로 공고문이나 이 경쟁률이나 이런 걸 다 들여다보면 그러면 그렇지라고 하는 기사들이 몇 건들 있어가지고 네. 사실상 그걸 100% 다 믿고 그냥 검증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러면 네. 보통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주식에 대해서 정말 주식이 아니지 이런 경제에 대해서 단편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소장님처럼 네네. 일단은 의심의 자세를 갖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좀 흡수하는 게 좋을까요?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더라도 네. 어차피 사실은 심리거든요. 네. 그런 기사들이 막 넘쳐나면 결국 부동산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하락했다, 어디가 뭐 3억 떨어져, 5억 떨어져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거 진짜야? 팩트 체크해보자라고 덤벼들진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심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분위기가 그쪽으로 몰려갈 수 있으니 사실을 아는 건 중요하지만 네. 이거는 사실과 현실은 좀, 팩트와 현실은 좀 다르다는 거. 네네. 그래서 팩트만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기에도 무리는 있죠. 그럼 진짜 하나만, 이거 너무 예. 중요한 질문을 제가 생각하는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런 기사를 쓰는 네. 기자분들은 한두 건을 가지고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들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 거래 혹은 이게 어떤 대표할 수 있는 거래, 네. 민심이라든가 집단 심리를 고려하지 않은 거래인 거를 알고서도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은 이게 사실이라고 믿는 걸까요? 글쎄요. 근데 사실만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억짜리 아파트가 3억 떨어져가지고 거래가 됐다라고 네. 하는 건 사실입니다. 뭐 그렇게만 그쵸. 쓰면 그게 문제가 없어요. 그 거래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여기가 뭐 1층이더라, 아니면 이분이 경제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급매로 내놓은 한 건이더라. 근데 그런 것까지 사실 파악을 해야 되는 의무들도 없고요. 네. 현실만 전달해 주는 게 사실 기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의도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실수가 있다거나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더 어렵네요. 기자들이 제일 처음에 입사해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이죠. 사실. 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제목으로 쓸 것인가는 의견이죠. 네. 네. 근데 의견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렇죠. 판단의 연습이. 그러니까 어떤 기자분은 판단을 그렇게 하신 것이고 네. 어떤 기자분은 판단을 이렇게 한 거죠. 그쵸. 그리고 김현우 소장님은 경제에 대한 관심,
네, 그리고 이건 진짜일까 하는 의심? 의심. 네, 그리고 결론 내려서 평정심. 그렇죠. 거기까지도. 그리고 사실의 나열들로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읽는 독자들은 거기서 의견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읽게 되면 또 왜곡이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요즘에 특히나 이제 옛날 그 종이 신문과는 다르게 인터넷 신문은 댓글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네. 그 댓글까지 읽으면 사람의 심리들이 거기에 반영이 돼 있어서 동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네.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걸 깰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진짜 거기가 궁금하시면 전화 한 통 해보시면 돼요. 아하. 네, 왜냐하면 이렇게 기자분들도 취재를 할 때 현장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제가 이걸 보고 그분한테 전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물어보면 분위기가 달라요. 팩트는 같은데 그분이 말한 뉘앙스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까 말씀하신 관심이 필요하고 발품을 파시는 게 필요한 게 현장에 가서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팩트는 같은데 뉘앙스가 달라요. 그렇죠. 네. 하고 다른 것처럼 그 뉘앙스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거가 안 되니까 직접 가보시고 들어보시고 하면 왜냐하면 집이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직접 확인해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하나는 네. 집값이 떨어지면서 문제는 아까 갭 투자하시는 집주인들이 많으니까 네. 거기에 전세 사는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그쵸. 거예요. 깡통 전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저는 이제 1억짜리 집에 전세를 7천에 들어갔는데 네. 이런 건 수도권에서 좀 불가능하겠습니다만 1억짜리 집에 7천에 들어갔는데 집값이 쭉 빠져가지고 6천이에요? 네. 나 어떡하? 근데 첫 번째 깡통 전세 기사 하나 갭 투자에 관련된 우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렇죠. 왜 그런 계약을 했을까? 이게 지금 말씀해주신 그 이유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계약했을 당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네. 집값이 쭉 떨어지다 보니까 내 전세가 밑으로 집값이 형성되는 내려왔어요. 상황. 이런 상황에 놓여서 깡통 전세에 들어가는 경우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들어갈 때 이게 정상적인 비율인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파트는 딱 시세가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없고 시세가 있다고 해도 옆에 빌라의 가격이지, 옆에 빌라와 우리 빌라는 다르거든요. 구조도 다르고 뭐 남향이냐 북향이냐 이런 것도 다르고 맞아요. 언제 지어졌냐도 다르기 때문에 옆에 똑같은 면적의 빌라가 우리 이 면적의 빌라하고 같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빌라가 거래가가 2억이네? 그러면 우리 전세 가격이 1억 5천이니까 들어가도 되겠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야, 여기는 우리 빌라는 더 오래된 빌라라서 1억 2천이래더라. 뭐 시세가 나중에 시세가 확인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죠. 그래서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곳들을 보면 주택의 유형이 대부분 빌라 아니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 지역의 급등한 소액 아파트, 이런 유형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그러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수도권 내에서 그래도 가격이 원래 원체 비쌌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깡통 전세 우려까지는 없는데 많은데 이 빌라들이 가장 큰 문제들, 위험수죠. 왜냐면 얘는 매매 거래가 많지 않은 경우가 그렇죠. 있어서 시세를 알 확인이 안 수가 되는 없어요. 거네요. 게다가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인지조차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실제로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전세 사기를 치려는 이 일당들의 수법을 보면 이 가격을 3억 원이라고 해놓고 전세 가격을 3억에 받는 뭐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중간에서 프리미엄 챙기고 뭐 하고 맞아요. 진짜 실거래 가격은 거래되는 가격이 있어야 그게 실거래 가격이잖아요. 그냥 딱지 붙이기 나름입니다.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여기다 가격표 붙여가지고 이건 이 가격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요자들이 그 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신축 빌라는 우기면 사실 그냥 우기는 대로 그냥 그 우기면 가격이 우기는 대로요. 시장에서 이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마켓 느낌이 살짝 났네요. 이게 네. 진짜 이게 오늘 다 40% 할인하고 30% 할인한다고 하는데 정가가 과연 얼마일까 궁금해지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붙이기 나름이니까. 정가를 뭐 100원짜리를 네. 1,000원이라고 하고 50% 할인해서 500원에 팔면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와 싸다라고 했는데 들여다 보니까 이 물건을 팔려고 내다 보니 아무도 500원엔 안 사. 그쵸. 심지어 100원에 혹은 그 이하 가격으로 사주겠대라고 한다면 이분은 손해를 보는데 지금 신축 빌라의 상황들이 딱 여기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청약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요 기사도 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청약 수도권 당첨 평균 커트라인이 10점대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청약에 관심이 많아서 기사를 계속 보는데 작년에 64점도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64점이면 네. 무주택 20년 이상 그리고 가족이 한 4명 정도 되는 집이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 청약통장 꽉 채워가지고 17점 다 채우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 그건 기본이고 네네. 가족 수도 3명은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명. 그러니까 4명 정도 아이 둘은 돼야 되는데 네네. 지금까지 집이 없이 적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약통장 다 채워서 지금까지 무주택이었던 경우인데 그게 10점대?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과거에 이 작년 재작년에 보셨던 그 64점 정도는 돼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주택이면 지금도 그 점수여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건 좀 다른 주택이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른 주택이고 미분양되고 있고 미계약되고 있는 주택들은 네. 다른 주택이에요. 아예 수도권 내에서도 다른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달라요? 일단 면적 자체가 굉장히 작은 아파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원룸. 뭐 한 30제곱미터? 33제곱미터? 아니요, 그 정도도 넓은 겁니다. 예? 원룸이 뭐라고요? 한이 10제곱미터 정도 되는. 10제곱미터 사람이 살아요? 그럼요. 이 사회 네. 초년생들이 들어갈 만한 원룸 정도의 크기로 아니 아파트를. 그래도 7평은 돼야죠. 7평이면 네. 그래도 20제곱미터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가족이 사는 건데 이 아파트가 뜨거웠을 때는 나홀로 아파트를 분양해서 진짜 원룸짜리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더라도 투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쵸.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자들이잖아요. 네. 나는 아파트에 들어갈 거야라고 한다면 누구든 자 아파트 하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방 2개는 진짜 거실이 있고 네. 방이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는데 지금 미계약되고 미분양되는 것들을 실제로 청약홈에 한번 들어가서 보셔라. 어떤 아파트들이냐면 계속 미계약이 납니다. 뭐냐 아파트들의 면적이 너무 좁거나 아니면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거나 야 여기에 왜 이 가격이야? 네. 라고 하는 것들이 분양이 안 되고 계약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만 시장에 남아 있어서 미계약되고 미분양되다 보니까 그게 대표가 돼버린 거예요. 과거부터 있었고 그거는 과거부터 쭉 그쵸. 있어갖고 네. 이게 심지어 미계약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청약 이 분양을 하고 있는 게 뭐 10회가 넘어간 아파트들도 있고요. 그런 아파트도 있어요. 예, 이런 아파트들도 있는데 이름이 아파트 사실 아파트는 아닌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건축법상으로는 아파트이지만 네. 이게 딱 들어갔을 때는 이거 가족들이 사는 용도가 아니라 1인 가구 수요에 맞춘 아파트거든. 하지만 1인 가구 수요라고 한다면 평생 내가 여기서 살 집이 아니라면 접근이 좀 꺼려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거기 살면서 내 무주택을 그냥 깨버리는 것도 굉장히 지혜롭지 맞습니다. 않을 수 그럼요. 있고. 예, 청약 통장을 깰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미계약되고 미분양되는 아파트들의 특징들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아예 면적이 적거나 네. 아니면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영주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들이 서울에도 곳곳 있거든요. 거기에서 건설사들이 가격을 시세만큼 혹은 시세보다 높게 책정해가지고 분양하는 아파트들. 네. 야 이게 이 가격이야? 해서 분양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미분양 되더라도 비싼 가격에 한두 채 더 팔리는 게 더 이익이 이득입니다. 남으니까. 그 다음에 하다가 이제 다 팔렸다고 생각하면 자 떨이 해가지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팔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네. 미분양이 난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공급이 많아지는 상태에서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이거는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곳들도 있긴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사를 분리해서 봐야 될 게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한다라고 한다면 그래 그 속출하는 아파트가 뭐야라고 해서 실제를 들어가서 들여다 볼 필요도 있고 네. 그다음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미분양이 나는 아파트를 뭐야 했을 때 그걸 볼 필요도 있다라는 네. 거. 그래서 구분해가지고 기사를 좀 보셔라. 그러니까 수도권이어도 이게 서울 아니냐 아니면 최소한 광역버스를 타고 1시간 안에 출퇴근이 가능하냐 네. 그렇죠. 그 바운더리를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근데 이제 통역통장 깨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청약통장 깨야 되냐? 사실은 깼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기사를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실제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누적 가입자가 줄어들더라라는 거는 이제 청약홈에서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줄어드는 게 청약통장을 왜 깼는지는 깬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추할 수 있는 건 지금 막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이유는 첫 번째 청약 열기가 식었다. 예. 두 번째 청약 통장의 이자가 너무 낮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갸우뚱하잖아요. 네, 저도 갸우뚱했습니다. 네. 청약 통장의 열기가 식었다고 굳이 청약 통장을 깰 이유가 있나? 왜냐하면 안 하면 그만이지. 네, 안 하면 그만이고 이 통장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유리하다는 건 유리하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 청약 열기가 작년에 비해서 식었다고 이걸 지금 깨?
이럴 이유는 딱히 없죠. 그 이거로 이자를 돈을 벌려는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싶을 정도. 아, 그렇죠. 근데 청약통장이 다른 데보다 금리가 좋았어요. 예전엔 좋았지만 예전에는. 지금은 사실은 안 좋긴 해요. 그래서 추측하는 게 야, 지금 청약통장 금리가 많이 받아봐야 2년 이상 유지하면 1.8%거든요. 네. 1금융권도 지금 적금 3%가 넘는데 네. 그래서 깨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차피 청약통장은 이자 받으려는 목적으로 가입하는 게 그쵸,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한두 명은 있을 수 있겠죠. 네. 한두 명은 야 이거 이자 좀 높은데 저금리 시대에 작년 네. 재작년에 그때 가입하신 분들은 깰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누적 가입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원래 줄어들고 있었어요. 청약통장을 아. 소진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어딘가에는 분양이 되고 있으니까 써버리니까. 쓰겠죠. 네.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 줄어드는 게 눈에 안 보였던 이유는 신규 가입자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신규 가입자가 줄고 있어요. 취업도 안 되는데 무슨 청약통장을 하겠어요? 그리고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맞아요. 원래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거예요. 딱 그런 거죠. 야, 이제는 중학생들이 학원을 가는 숫자가 줄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교육의 열풍이 식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중학생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학원 가는 중학생이 줄어들겠죠.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데 이거를 청약통장의 누적 가입자가 줄었다? 청약통장을 깼네? 그러면 청약열기가 식은 거네? 청약열기가 식었으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거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짜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이게 맞나? 내가 그래서 실수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예, 있고.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걸 보고 깨지는 마셔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청약통장을 깬 합리적인 이유, 이게 지금 인기가 이제 없구나라고 하는 거를 억지로 생각해 보면 네. 코인의 광풍 열풍이 있을 때, 그때 있잖아요. 심했을 때, 네. 그때는 그거라도 깨갖고 일단 집어넣어 그럴 놓으면 수는 있어요. 2배, 3배 뛰니까 그랬을 수 있겠지만 그 굉장히 일부고 그렇죠.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청약통장이 이제 이 단지 중에서 높은 점수가 필요한 단지들이 아직 분양이 안 된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60에서 70점은 돼야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여전히 60에서 70점은 돼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단지라든가 면적이 인기 있는 85제곱미터 이렇게 분양되는 네. 것들은 여전히 두 자릿수 경쟁률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약통장 손대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그렇죠. 네, 갖고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한때 청약통장 필요 없다, 없이도 얼마든지 뭐 분양받을 수 있다 이런 쭉쭉. 식의 이야기가 있었었지만 그것도 아주 일부인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무조건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오늘의 결론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오늘도 그다지 이렇게 행복한 기사는 없었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우 소장님 덕분에 우리 머릿속이 점점 차가는 느낌이 있죠. 네. 경제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우리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추석이 지나고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